다음은 우리 영상 녹화로 강원의대 이강욱 교수님께서 우울증과 자살의 치료를 위한 명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우울증과 자살의 치료를 위한 명상이 되겠습니다. 목차이고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명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자살 행위 관리를 위한 명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 소개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명상법의 과학적 근거 수준, 즉 임상 시험 결과가 어떤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년까지 최근 연구 업데이트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체계적 문헌 고찰 어, 단계 분석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명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WHO 2020년 보고에 따르면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고요. 평생 유병률이 16%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 이제 지금 전체 질병을 통틀어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여성이 더 잘 걸리고요. 자살로 이끄는 가장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심리적인 또 약물 치료법이 개발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로는 이제 제가 쓴 거죠. 원래 WHO는 없는데, 근데 진실은 우울증을 어느 정도 치료를 잘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한 번 우울사파가 발생한 뒤에 재발률이 50%이고, 한 번 재발하면 그 후에 재발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세 번 이상 우울사파가 발생하면 재발률이 90%입니다.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질환이고요. 우울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라는 상태와 자연스러운 정상 상태이죠.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 장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함 자체는 이제 뭐 자연적인 인간 감정이기 때문에 병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 장애라고 하려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흔히 이제 DSM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게 다섯 번째 개정판이라서 DSM-5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심한 정도와 임상 경과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한 종류가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Major Depressive Disorder고요. 이 주요 우울 장애보다 증상 심각도가 조금 낮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우울 장애를 지속성 우울 장애 (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증상의 심한 정도나 기간에서 주요 우울 장애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우울 장애들을 묶어서 그 subsyndromal depression, 아증후군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요 증상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은데요. 어, 먼저 이 9개의 증상 중에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그런 수준이면서 9개 증상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어야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꽤 엄격한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공부하는 우울증의 1차 치료는 약물요법입니다. 뭐 약물 치료 효과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 호전을 보이는 사람이 5,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한 3,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인한 효과는 한 2, 30% 정도 추가의 이제 회복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증상 호전의 기준을 증상 감소율 50% 정도로 잡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진짜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걸 증상의 관해라고 하는데 그 관해라고 하면 이제 그 우울 증상의 90%가 감소, 그러니까 거의 정상치로 회복된 걸 이제 관해라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증상 호전율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또 우울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인데 약물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요법을 하면 재발률이 25% 정도 됩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National Institute and Care Excellence, NICE라고 하죠. 그 미국 그 보건복지부 같은 곳인데요. 그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 APA라고 하는 데서는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치를 잘 살펴보면 약물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어, 증상 호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약물 치료 단독으로는 우울증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적으로 혹은 좀 경도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치료법들이 수없이 많이 시도되었는데요. 연구 결과도 매우 다양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 이제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인데요. 가장 최신판인 2017년도 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정신역동 모델,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맨 끝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최근의 혁신적인 정신치료라고 명명을 하고 이건 이제 보통 다른 말로 제3동향 Third Wave Psychotherapy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명상 전통의 기법을 근거로 한 정신치료법도 우울증의 치료나 아니면 재발 예방에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신의학의 메인스트림에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심리학회 디비전 12니까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인데요. 다양한 이제 질환별로 연구, 질환별로 이 치료법을 이제 정신치료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 목록인데요. 맨 끝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 MBCT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는 명상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마인드풀니스 명상인데요. 오픈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 내려놓음, 또 생각, 느낌, 행동과 거리 만들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줄이기, 또 내 신체 상태를 알아차리기, 내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 상태를 조절하기, 또 현재 순간을 고요하게 알아차리기. 이제 이런 요소들이고요. 뭐 다 잘 아시겠죠? 또 이제 오픈 하트 메디테이션, 러빙 카이니스와 컴패션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기분 개선, 또 공감 능력을 증가시키고 감사하거나 이제 인정하는 것을 그런 기능을 증가시키고 마음을 열고 또 관점, 나의 관점, 또 상대의 관점 취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대함을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작용 기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작용할 걸로 보는데요. 인지와 감정 상태를 포함해서 자신의 느낌, 우울증 환자 같으면 좌절감, 무력감, 우울한 기분, 뭐 지친 느낌, 비관적인 어두운 느낌,
뭐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런 느낌을 관찰하는 것과 그 관찰한 자신의 느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티스레이들이 이런 요소들이 갖는 장점을 활용해서 CBT 기법과 조합해가지고 MBCT 프로토콜을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마인드풀니스를 이제 적용한 대표적인 3동향 치료법으로 이 MBCT와 ACT, DBT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MBCT는 이제 개발될 때부터도 그랬지만 재발성 우울증 병력인 환자에서 우울증의 재발을 감소시키려는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입니다. 액트는 이제 고통 회피, 체험 회피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에 다가드는 전념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만성 우울증에 효과적이고요. 이 DBT 변증 행동 치료는 이 마음 챙김과 수용을 강조하는데 이제 특히 이 자살 행동 또 충동적인 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뭐 아주 잘 입증돼 있습니다. MBCT는 이제 우울증 재발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했는데요. 뭐 8주 집단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우울증 시기에 겪었던 생각, 느낌, 행동의 경험이 이 자동적으로 다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이 잘 재발하더라 하는 이런 연관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론적 체계로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인데요. 이 어떤 부정적인 체험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부정적인 체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고 이것과 관계 짓는 법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으로 관계 맺는다 이런 의미는 첫째는 이 부정적 생각이 느낌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체험과 거리를 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배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어려운 경험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동반되는 신체 느낌, 이런 걸 이제 뇌 수용 감각이라 하는데, 실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 뇌 수용 감각이죠. 이 무력감이나 불쾌감, 또 뭐 힘이 없게 느껴진다든지, 또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뇌 수용적 감각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그 경험 자체에 앵커링을 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험의 속성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MBCT 그 과정 후반부에는 재발의 조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게 하고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설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증상 호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체험과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점은 이 인지 왜곡을 재평가함으로써 인지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그 전통적인 CBT 이론보다는 체험 회피를 멈추고 수용을 강조하는 액트 이론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경험적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증명한 연구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문헌 고찰을 한 이제 대표적인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발성 우울증 치료에서 MBCT가 변화를 오게 하는 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 마인드풀니스 스킬의 향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울하게 만드는 인지, 이게 우울에 취약하게 하는 인지적 요소, 예를 들어 이제 과거 회상, 염려, 또 부정적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 등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MBCT를 하면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셀프 컴패션, 또 인지적인 반응성,
그러니까 기분이 처지면 자동적으로 우울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것들이 재활성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위 자각, 메타 어웨어니스와 거리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능력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런 능력들이 우울증 재발을 감소시킨 효과와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매개 요인으로 그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직접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MBCT가 우울증 재발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특이성, 또 삶의 목적과 목적 달성의 구체성, 자기 모순, 그다음에 주의력 조절, 정동의 변화 뭐 등이 있었는데요. 우울증 환자에서 기억을 사건별로 특이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뭉뚱그려서 자신의 삶의 전반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하면 이제 개별 사건별로 기억의 특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좋았을 땐 좋은 거고 나빴을 땐 나쁜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우울증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MBCT에 의해서 이 전전두엽 부위 뇌파에서 나타난 알파파의 변화가 유도가 되고 이런 변화가 우울증 재발 예방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의 기능, 이제 뇌파에서 나타난 기능을 봤을 때 이 양쪽 그 좌측 우측 간의 그 비대칭성이 이제 우울증에서 늘어나고 이런 게 회복이 되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MBCT를 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 아주 그 특이한 게 대단하죠. 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변화도 MBCT 후에 유도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 우울증 뇌는 우측이 더 활성화돼 있고 좌측 뇌는 비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알파파는 이제 그 파장이 좀 느린 거죠. 는 비활성화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울증 뇌에서는 좌측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베타파나 감마파는 더 패스트 웨이브죠. 예. 그 정상으로 회복되면 좌측 뇌가 더 활성화가 되는데 이 티베트 전통의 컴패션 명상을 하면 좌측 전두엽에서 활성화 패턴이 나타나고 또 이런 그 현상은 명상가에서 훨씬 더 숙련된 명상가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하면 이 전두엽에서 우울증을 대변하는 그런 비활성화의 그 패턴이 줄어들면서 좌측 그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현상이 이 이제 숙련된 명상가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주요 우울 장애의 이제 대표적인 임상 치료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 그 정신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MBCT가 치료 초기와 또 이 재발 예방의 효과를 둘 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소아청소년이나 노인한테는 인정되지 않고 그냥 일반 성인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미국 국방부 보훈처에서도 MDD 치료의 1차 정신치료법 중 하나로 이 MBCT를 꼽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이 MBCT를 세컨드 라인, 그러니까 급성기에서는 세컨드 라인, 유지기에서는 퍼스트 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급성기에서 퍼스트 라인을 CBT, IBT, Behavior Activation 이 세 가지인데 아마 이 급성기에서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행위 관리를 위한 명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만 명이 자살로 죽고요. 자살로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경력이죠.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고요. 대부분 많은 자살이 저개 개발 국가에서 또 발생하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의 보호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인지적인 유연성, 또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또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 또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보건 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살을 보호한다고 보는데요. 자살과 관련된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다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주요 우울증입니다. 아마도 이제 자살에 이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자살이 임박했을 무렵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살에 대해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근거, 그다음에 높은 수준, 기타 치료법 이런 근거에 따른 장기적인 어, 심리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는 이 CBT와 DBT입니다. 특히 이 DBT는 최근에 이제 비자살성 자해 행동이라고 해서 이제 죽을 의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 이게 충동적인 그런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이 마인드풀니스 스킬 트레이닝과 이모션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디스트레스 톨러런스,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 또 그런 것들을 그 마인드풀니스 스킬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회복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그런 것들의 이제 효과를 대변한다고 보이죠. 그 외에 이제 이런 많은 그 높은 순주의 이제 근거들이 확인돼 있고, 마인드풀니스는 아직까지는 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마음 챙김과 심리적인 수용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소개드리기는 어려워서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우울 장애에 대한 마인드풀니스 효과성 연구입니다. 이 리뷰는 이 정신보건 분야에 있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개입에 대한 치료법들을 이제 모아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30개의 연구가 있었고 총 한 1,300명 정도 되는 학생 또 1,300명이 되는 그 컨트롤을 대상으로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이 회복 탄력성 개입법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인텐시티를 상당히 강화한 12세션 이상 아니면 12시간 이상의 인터벤션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 그 불안과 스트레스는 이제 즉각적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었는데 이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직 충분치는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 개입 직후에 보면 이 어, 이제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죠. 경향성은 있는데 이 이제 이 베이슬라인을 통과하는 걸 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이제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은 그 개입 직후에는 그런 효과가 분명치 않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효과가 조금 지연돼서 나타나고 효과가 좀 더 오래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헬스케어 그 전문가들 이제 직접 그런 헬스케어에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는 좀 더 연구가 많았죠. 44개이고 그건 한 7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마인드풀니스와 CBT를 같이 했던 이런 그룹을 이제 봤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학생들은 사실 그 우울 점수가 이제 베이스라인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 효과성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울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울 증상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좀 증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개입 직후에 보면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제 치료 효과가 있었죠. 또 3개월까지 단기 치료 효과를 보면 상당히 이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와 그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 논문 수가 한 개,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중장기적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거는 이제 일반인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우울 증상을 이제 연구한 것이고 이건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을 가진 여성들은 이 병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연구를 할 때 이 집단을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요 우울 장애가 꽤 심한 사람에서 MBSR을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것들이고요. 14개 연구가 있었고 총 한 1,500명 정도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8주짜리 MBS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분명합니다. 이 우울증의 치료 효과가 가장 현저했다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엄 텀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살 행위 관리를 위한 명상은 아직 그 코크란 사이트에 등재된 시스테매틱 리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컴패션 포커스 테라피 폴 길버트가 이제 그 개발한 임상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하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PTSD를 가진 사람들한테서 이 컴패션 포커스 테라피가 수이사이드 아이디어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효과가 있었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 포커스 테라피는 이제 폴 길버트가 2005년, 2009년에 이렇게 어, 개발한 것이고, 뭐 empathy, sympathy, compassion, acceptance, tolerance, responsibility, self-worth 이제 이런 요소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의 이 PTSD의 서바이버 희생자들이 이 suicide ideation, 또 인지적인 왜곡, 또 이제 수동적인 suicide ideation, 또 능동적인 suicide ideation, 또 suicide를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그 영역에서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울증 환자에서 이 compassion based meditation을 했을 때 이 self criticism이라는 요인을 매개해서 우울증을 좋게 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한 2018년 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회기 때 이제 이런 요소들의 이제 그 회기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이 셀프 크리티시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우울증 점수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컴패션에 관련된 명상을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요인들이 줄어들고 그런 요인이 줄어들 경우에 그 자연적으로 디프레션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이더라. 이제 이런 매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인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아직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울 증상을 가진 우울 질환도 있고 또 신체 질환에서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인구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우울감 요 군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나중에 이제 분리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질환을 다 모아가지고 명상과 명상 기반의 중재를 또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MBSR이나 뭐 MBCT 같은 Mindfulness Based Intervention, 또 요가, 타이치나 기공, 컴패션이나 러빙 카인니스 메디테이션,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이제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앤 가이디드 이미저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 이제 처음 그 가능한 데서 이 2021년 2월까지 연구 결과를 모아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국외의 데이터베이스고 이 국내 데이터베이스까지 모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500개를 서치를 했었고, 듀플리케이트를 리무브 하고 나니까 2,058개 정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트하고 제목을 갖고 엘리지빌리티를 했을 때 이제 971개의 논문이 분석 가능하다고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이제 되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논문들을 처음 스크리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인터벤션이 517개로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이제 MBCT가 156개, MBSR이 126개.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이게 옛날에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한 독창적인 그런 프로토콜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235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가, 타이치도 꽤 많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컴패션하고 러빙 카이니스 메디테이션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모두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이미저리 뭐 16개 미미한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아마 이제 곧 지면으로 결과를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까지고요. 많은 명상 기법들이 우울증과 자살, 자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심각한 우울장애, 또 약물 치료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컴패션 관련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